네, 경제 읽어주는 세상의 창, 매경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이달 초에 입학식이 열리지 않은 초등학교가 무려 157개교라고 합니다. 이미 줄지어서 문을 닫았던 유치원에 이어서 초등학교마저 저출생 직격탄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중고등학교에 이어서 대학교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는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크고 작은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매경의 창에서는 현실로 닥친 저출생의 실태를 짚어보고 그 원인과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진 2017년생이 입학하면서 인구 절벽 위기가 학교에서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학교가 나오는가 하면 선생님들이 학교의 존립을 위해 학생 유치용 전단지를 돌리는 일까지 연출되고 있다. 30만 명대마저 붕괴된 2020년 코로나생이 입학하는 3년 후에는 사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여파가 번지면서 학교 소멸과 더불어 지역 붕괴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실로 다가온 인구 절벽 위기, 그 실태를 짚어본다. 네, 오늘 그럼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인구학회 회장이신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마지막으로 한민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2023년 합계 출산율을 보니까요. 0.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이번에 다시 한번 경신을 한 거죠. 지난 2023년 4분기에 보니까요. 무려 0.68명이었습니다. 0.7명마저도 무너진 셈인데 출산율 0.68이 사실 체감적으로 어떻게 와닿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냐면요. 출산율이 0.6, 0.7까지 내려온 상황은 전쟁이라든지 대기근이라든지 질병과 같은 대재앙적인 상황에서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관찰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만약에 1.0을 상정해 보신다면 한 세대가 지나면 그 인구수가 반으로 줄고요. 두 세대가 지나면 또 반이 되어서 결국 4분의 1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0.6, 0.7이라는 출산율의 수치는 굉장히 그 위험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전쟁 중에 기근 중에나 나올 수 있는 출산율 수치다. 네. 정말 심각합니다. 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대로라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얼마나 앞으로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사실 2.1이라는 숫자는 인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2.1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보다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출산율이 예. 2.1이라는 거죠. 2.1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0.7, 작년 말에 0.68,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3을 44년 유지하면 지금 24년이니까 44년이면 68년 됐는데 그때 인구가 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200만 명이 안 되니까 2,600만 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편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2072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3,600만 명 정도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72년에. 예, 그렇죠.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23만 명이 태어났고요. 여러분의 평균 수명이 85년이라 그러면은 한 명도 안 죽고 85년 그대로 산다고 생각하시면은 23만 명 곱하기 85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800만 명 조금 넘을 거예요. 네. 그럼 결국 84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 명. 지금 수준의 3분의 1쯤 된다는 네, 얘기죠. 84년 후에는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네. 교수님, 우리가 사실 90년대만 해도 90년대가 뭐 그렇게 옛날은 아니에요. 네. 사실 90년대만 해도 연평균 69만 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 2001년에 56만 명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후에 저출산이 2001년 이후에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상당히 커지게 된 거죠. 예.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끌게 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어진 거 하고 더더욱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출산의 높이라 부르는 1.3명의 수준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예. 2000대 초반에. 저희가 이제 저출산의 너비라 부르는 이유는 1.3명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출산율의 반등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정부나 사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를 하게 되죠. 그때 나온 것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고 2006년도에 설립이 됐고 2005년도에는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를 마련합니다. 그것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그 제도적인 정비,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식에 의해서도 조금 저희가 안이했던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곧 반등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그게 쉽지 않게 된 거죠. 갈수록 더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네. 자, 그런데요, 교수님. 2017년에 그 태어났던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올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지금 30만 명대로 줄었다고 해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숫자를 보니까 그야말로 정말 심각하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준이 아니라 7, 8년 후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죠. 예. 작년에 우리가 출산한 인구를 생각하면 23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입학하고자 하는 그때 태어난 인구가 보면 35.9만 명, 그러니까 35만 9천 명 정도인데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제외 인구였는지 아니면 이민자에 의한 건지 인구 한 1만 명 정도 뿌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신입생을 갖다가 초청한 게 36만 9천 명인데 예. 어쨌든 이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157개의 학교가 신입생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23만 명이 있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거의 뭐 한 60% 이상이 아마 줄어드니까 네. 지금의 157개가 아니라 257개가 될 수도 있죠. 심지어는 요즘에요.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전단지를 돌리는 이런 일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사실 학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뭐 7, 80명이 한 반에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 베이비붐 시대. 그렇죠. 오전 예. 오후반 있었을 때도 네. 있고. 원장님 시대. 예, 예. 저만 해도 오전반, 오후반 있었거든요. 1, 2학년 때까지. 네.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새로 생긴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도시 생기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생긴 학교들이 이제 조정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세대 간 상처의 이야기인데 코올때 상처의 이야기인데 1997년 그때 96년 이렇게 98년에서 IMF가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청소년이었던 분들이 그 가정의 붕괴를 굉장히 뼈아프게 경험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내가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는 두려움도 굉장히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저희가 그 영혼의 상처, 네. 경제적 상처를 굉장히 좀 우리가 골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희가 2017년도, 2016년도 이렇게 갑자기 출산율이 조금 더 하락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때가 M4 세대 이야기 나올 때고요, 흑수저론 이야기 나오고 막 예, 이럴 맞습니다. 때입니다. 그다음에 예. 세대 간 젠더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해질 때였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젊은이들의 좌절을 반영하는 M4 세대 이야기, 이 사람들의 직장, 취업, 연애, 결혼, 주택 이 모든 것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을 경험했을 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결혼으로 가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출산으로 가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 이 출산율이 조금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그 추세를 그냥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 처음 발생 시점에서 아마 부부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 아무래도 출산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저희가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예측을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슷한 그 논의들이 1980년대인가 70년대 미국에도 있었어요. 미국의 그대 도시에서 정전이 한 며칠 일어났는데 그때 인구학자들이 이거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파산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였습니다. 예, 예. 근데 경제적 불안정이 많아지고 경제적 파손이 많은 상태에서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한 상황에서 생존이 문제이지 재생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향 추세를 타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2017년생, 2020년생 우리 코로나생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구 절벽이 현실화가 되는 시대가 조만간 곧 올 것이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지금 17년생, 2002년, 20년생, 그다음에 작년에 태어난 2023년생, 23만 명 정도가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인구 절벽의 모습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미 예. 산부인과, 청소년과 없어지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적어지고, 그다음에 유치원 적어질 것이고,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생 수까지 적어지겠죠. 그다음에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젊은이들 수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뭐 너무 명락 관한 이야기고요. 인구학적으로 팩트의 이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사회에서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인구의 변화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보면 노인 인구수가 적어질 가능성이 60년 후에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다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일변적인 사고를 하지 마시고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파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긴 호흡으로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로 다가온 인구 절벽의 위기 징후들에 관련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출산율 0.72명. 그야말로 전쟁 국가 수준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BBC 등 해외 유력 언론에서도 연일 대서특필할 정도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도대체 한국의 청년들은 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는 것인가? 저출산의 원인을 짚고 지난 20년간 진행해온 저출산 대책을 평가해 저출산 문제의 진짜 해법을 찾아본다. 최근에 뭐 영국의 BBC나 독일, 일본, 해외 유수 언론들 할 것 없이 우리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언론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그건 아니에요. 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금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 네. 유독 이렇게 우리 한국이 더 심각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와 개인의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가 급격히 변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직장, 고용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교육은 이제 보육까지 합쳐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과 출산을 하는 데서 이 모든 요소들이 굉장히 불리하거나 불편한 상황으로 이어져 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여성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들의 경우 이제 경력 단절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예.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을 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이 돼 있고 또 육아를 할 때도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부담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뭐 속된 말로 독박 육아라 부르기도 네. 하는데 뭐 조금 거친 말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할 말이 많을 것 예, 같아요. 세태를 잘 풍자한 말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개인들 혹은 가족들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회 환경적인 좀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고용의 문제, 직장의 문제는 사실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지속적인 저성장의 문제 여기서 발발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 보면 이제 경쟁과 비교를 지나치게 우리 사회가 강조를 네. 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거, 기르는 거, 학교 보내는 거, 이 모든 면면에 경쟁과 비교가 있고요. 또 우스꽝스럽게도 한국 사회에 이제 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가족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성보다는 물질적인 풍요가 인생의 제일 목표, 제일 조건이 되지 않는가라는
좀 시대적인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 이제 이 계급의 양극화인데요. 잘 사는 분하고 못 사는 분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잘 사는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늘 못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쟁과 비교의 결과로 불만과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내가 지금 못 사는데 앞으로 그럼 많이 나아질 거냐, 혹은 내 자식 세대에 가면 이 형편이 나아질 거냐. 근데 그렇지 않은 생각들이 많죠. 네. 그게 이제 흑수저론, 뭐 금수저론, 뭐 다이아몬드 수저론, 뭐 그런 이야기로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더더욱이나 더 슬픈 것은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개인이나 부부의 단위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사회적인 여건의 측면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이 마련되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결혼에 대해서 불안과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지 않을까, 출산에 네.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작년 3월에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한국 리서치와 손잡고 청년 1,000명에게 결혼과 연애, 출산의 의향을 물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그래프 조사 결과를 보니까 20, 30대 여성들의 응답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 역시나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결혼뿐만이 아니라 출산뿐만이 아니라 그래프 결과를 보니까 연애하고 결혼마저도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요즘의 청년들은 이 연애하는 낭만조차도 상실돼 버린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너무 경제학적 이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보는 사실 면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현실인데. 물론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조사 결과도 있었지만은 여성이 사회적 삶을 갖다 원하는데 육아로 맡겨져서 이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하고 직업생활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결국은 육아로 인해서 만약 전념하게 되면은 여기서 얻는 이익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은 손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해요. 지금 여기 나오는 표가 결국은 내가 직장 생활을 못한다. 이건 이제 멀리로 보면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죠. 아까 경력 단절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일한 만큼이 경력이 되고 그것이 다시 노동시장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뒤집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했듯이 사회적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못함으로써 잃게 되는 비용과 육아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비용을 없애주든가 네. 감소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여성들이 현실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통계청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조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잠시 좀 소개를 하자면은, 이것이 정책 지원 측면, 그다음에 삶의 질의 측면, 그리고 이제 경제적 부담, 양성평등에 대해서 OECD 국가와 비교를 하면서 했는데, 우리나라의 특징 자체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율은 낮고 공교육 지출도 민간 재원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게 공공지출과 관련해서는 프랑스는 우리보다 2.6배가 많고요. 스웨덴은 한 3.1배. 근데 민간 재원 지출은 보면 전체 우리가 교육비 관련해서 스웨덴은 3.5%, 체코 뭐 12%인데 우리는 지금 28.8%예요. 제 기억에는 2022년도에 아마 20조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온 것이 정책 지원이 낮다는 거와 그다음에 삶의 질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래서 일과 육아를 갖다가 같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긴 시간이니까. 그것이 유럽 OECD 국가보다 훨씬 높고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로 되고,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이 높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실업률이 높은 곳은 저출산과 관련돼가 있고요. 이건 통계적인 이제 실험적 분석 결과입니다. 예. 그런 결과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성평등의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이 어쨌든 출산을 갖다 담당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고용률이 높아요. 그리고 임금격차나 남녀 임금 격차가 굉장히 낮습니다. 결국은 여성들이 현실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육아를 갖다가 누군가가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해준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품질이 좋은 육아에 대한 어떤 공급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 자체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얘기했던 게 육아 비용이라 얘기했는데 육아 비용을 없애준다? 육아 비용을 갖다 누가 전담하느냐? 정부가 전담을 하든 네. 누가 전담을 하든 높은 질의 육아를 갖다가 공급한다면은 여성들은 취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취업하게 되면은 결국 취업과 관련돼서 누군가가 육아를 봐줄 수 있으니까 돈도 들어오고 육아도 봐주고 그렇다면은 출산율이 올라간다. 이게 유럽의 모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우리도 아마 좀 그런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자로서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 이제 결혼의 의미 자체가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결혼이나 출산이나.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선택과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그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일단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문화를 연구하면서 생각해 본 이제 한국인들의 심리적인 독특성이 좀 있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네. 비교를 할 때 그 기준이 굉장히 나랑 먼 쪽으로 잡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고소득자 중에 79%가 내가 빈곤층이다. 라고- 고소득자인데도 불구하고 빈곤층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예. 현실을 좀 주관적으로 좀 안 좋게 인식하고 나는 굉장히 지금 어떤 사회 표준에서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생각의 습관이 그런 이제 결혼, 출산, 이제 연애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 노동시간, 청년 실업률, 양성평등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는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미 2000년부터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네. 저출산위원회도 설립을 했고요.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쏟아냈고 예산도 편성해서 어마어마한 예산까지도 투입을 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0.72명이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은 있었지만 효과는 상당히 미미했다. 네. 사실상 없었다라고 네.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출산을 해도 괜찮다, 뭐 결혼을 해도 괜찮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과 여건의 조성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오고 또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이 그럼 해야지 이렇게 넘어왔어야 되는데 마치 국민들을 교육하듯이 이렇게 출산해야 됩니다. 너무 이쪽으로만 갔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또 보면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죠. 왜냐하면 1970년대 저희가 가족 계획을 통해서 출산율을 급격히 정부 주도에 의해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마 지금도 오히려 그럼 역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뭐 출산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좀 실패한 것이 아니었던가. 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 정부에서 위기감을 느낀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좀 안이하게 접근했거나 심각하게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예산 규모입니다. 지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한 그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GDP 한 1.3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타국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상당히 많은 줄 알았는데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다고요? 적은 편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조금 좀 우스꽝스러운데 출산과 양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그 투입된 돈은 한 50%도 안 되는 걸로 한 5, 60%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셈법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이? 그게 네. 이게 이제 2016년, 17년부터 이게 15조, 20조 하던 게 20조 그냥 뛰면서 나중에는 한 50조까지 뛰고 이제 작년에 이제 40 몇 조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산과 양육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적 요소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네.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한 거죠. 대표적인 애가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인데요. 이게 어차피 보면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청년들이 집을 마련해주고 집이 마련이 되면
결혼을 할 것이고 결혼을 할 것이면 출산을 갈 것이다. 네. 라는 논리가 얼핏 설잖아요. 근데 사실은 청년 지원 주택을 해줬는데 청년 지원 주택에서 청년들이 그 집이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할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거주지를 만들어줬는데 나는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상태로 그 혼자 이렇게 사는 게 더 좋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다 필요한 정책인데 그 돈의 용도가 이 출산과 결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죠. 당연히 청년들 주거 지원해야 되죠. 저는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한 용도로 이 예산들이 쓰였느냐, 할당이 되었느냐, 그 네.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말하는 이제 그 인구 정책, 사회 정책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구는 컨트롤 타워가 더 필요한 것이요. 이것이 아까도 보시면 보육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 의료의 문제가 있고, 난임과 같은, 그다음에 고용의 문제가 있고, 교육의 문제가 있고, 국방의 문제까지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에 관한 정책을 세우려면 각각의 요소들을 동시적으로,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만든 컨트롤 타워가 뭐냐면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요. 네네. 근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력도 있어야 되고 예산에 대한 권한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게 그런 권한과 예산과 조직력이 제대로 부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던 거죠. 그래서 저희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역할들을 해서 혹독하게 표현하면 유명상식 이름은 있으나 실제적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책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그 효과도 있고 단기적인 효과도 있고 이런 건데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를 많이 노렸던 것 같아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현금성 지원입니다. 현금을 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 현금성 지원의 문제는 뭐냐 하면 출산과 초기 양육의 시점에 상여금 형태로 준다는 겁니다. 이게 자녀를 낳은 부모한테 주는 상여금인지 아이를 낳았으니 이 아이를 잘 키우세요라는 투자금인지 잘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네네. 저는 후자로 가야 되는데 앞의 모습으로 갔던 게 아닌가. 그 이유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획득하는데 너무 우리가 몰입했던 게 아닌가. 그런 점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컨트롤 타워도 부재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부 주도의 정책에 대해서 실패가 있었고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 가장 큰 실패라고 보세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결과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제대로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뭔가가 노력하겠다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 고령화에 직접 참가하셔서 이제 모두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두 발언을 보면은 그때 15년 동안에 280조를 썼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주거, 복지, 교육, 뭐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 저출산 문제를 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했는 문제를 갖다가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화적인 요소, 가치적인 요소를 갖다가 한번 같이 고려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인식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런 출산에 대한 인식, 가치를 갖다가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기를 놓으면 정부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정책이 나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이나 그다음에 소규모 공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아기를 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뭘 좀 해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정부도 벌써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화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쨌든 봤던 이 저출산 고령화 정책 중에서 보면은
제대로 됐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분리시키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고령화는 고령화대로, 저출산은 저출산대로 따로 분리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항상 이게 예산이라는 게 그만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냐고 얘기하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원하는 곳에 쓰이지 않았을 때가 있고요. 네. 행정 비용도 엄청나게 비용이 발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 비용도 줄이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한 교수님께서는 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회 인식 변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좀 다시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인식이라는 게 사실 살아남기 위한 적응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가시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서 여기서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다음에 네. 그 생각부터가 인식의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생률의 목표를 지금 우리가 0.72명 시대인데 목표를 1로 잡았습니다. 지금의 정책을 가지고 실현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글쎄요, 이건 이제 저희가 단계별로 잡겠죠. 일이라도 회복하자는 소망이 들어가 있는 네. 수치겠죠. 근데 지금의 상태로 보면 일로 다시 가기는 그 회복하기로는 지금의 형편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 정책적인 접근,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늘 목표는 잡아두는 것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다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저희들이 이제 OECD 국가하고 비교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4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저출산을 고려하려면 결국은 정책 지원, 정부 공공 지원 자체도 끌어올려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문제죠. 이 근로시간을 갖다가 줄여서 일과 육아가 양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 해결 문제예요. 네. 이게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런 노동시간이나 노동시장을 얘기를 하려면은 여야가 앞에서 정책적으로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런 것 자체가 중소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비근로자든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도록 만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 제고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노력해야 되는 거. 그건 뭐 정부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여성들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남녀 간의 임금 차별이 있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가시화되고 난 뒤에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거와 더불어서 인식의 제고, 가치관의 변화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이것 자체를 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 하겠다? 이러면 이 정책 자체가 제대로 굴러 다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얼마 전에 그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죠. 뭐 기사 보셨겠지만은 한 그룹에서 출산 장려금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1인당 1억 원씩 지원을 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또 한때 세금 문제가 또 논란이 됐어요. 이러니까 정부에서도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고까지 정책을 이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기업이 먼저 나아가니까 정부도 뒤따라서 뭔가 문제점을 개선을 해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강연을 나가면서 여성분들이 많으면 물어봐요. 1억을 만약에 정부에서 준다면은 애 하나 더 놓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면은 손을 안 들어요. 2억 드리면 어떨까요? 손을 들까 말까 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애를 갖게 되면 애가 출산하고 크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나마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현금 지원성이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까 옆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회적인 체제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구조 문제, 사회적 구조 문제 이거와 더불어서 가치관, 인식 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지원 자체를 갖다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이번에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는 그 학교 수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네. 전북 지역이 가장 높았고요. 쭉 다른 지방들이 나왔는데 이 저출산 문제를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따로 지방 정부에게 권한을 줘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지방 분권하고 지방 자율의 성격의 측면에서 당연히 지방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 지점을 파악을 하고 자신들이 형편에 맞게 여러 가지 정책과 전략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다만 중앙정부의 그 기본적이고 일괄적인 지원, 그다음에 방향 제시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 정책과 전략이 펼쳐져야 되죠.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그 선심성, 일회성, 그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출산 장려금 몇천 준다, 몇 억 준다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특히 지방 정부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받고 애가 좀 크면 키울 형편이 안 되잖아요. 여건이 안 되면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다 대도시로 오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그 우매한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각 지방에 들어오신 젊은 분들이 출산을 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길러도 큰 손해가 안 되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네. 게 더 환경을 중요한 먼저 거죠. 조성해야 아이, 된다.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야 지방에서 선심성이든 무엇이든 지원하는 보람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방에 그렇게 안주하시고 정착하신 분들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꼭 서울에서 애기 안 키워도 지방에서 애기 키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구나라는 이제 생각들이 서서히 들겠죠. 어느 한순간은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그리고 긴 시간을 두고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출산의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비슷하게 저출산으로 가는 방향이었는데 이 방향을 꺾어서 고출산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성공 사례가 최근 많이 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우리나라와 출산율이 비슷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하향 추세로 갔고요. 스웨덴은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죠. 스웨덴도 그렇고 프랑스의 사례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프랑스 보니까 아이와 육아를 최고로 인정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포용적 사회죠. 우리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사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경향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정책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대로 안 나타났는데 독일 경우도 제일 처음에 보면 현금 중심의 어떤 정책적인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급여로 바뀌었고 청년 실업률 완화, 그 다음에 여성 고용 확대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약간 그렇다고 막 올라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의 회복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친화적인 고용 환경도 조성하고 양성 평등적인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간 거죠.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30년도부터 이 저출산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1930년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한순간에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구 문제는 장시간의 시간을 거쳐서 연결되는 거죠. 이것 자체가 한번 저출산 형태로 굳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본물터에서 쭉 내려오고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 굳어지고 좀 시대가 바뀌면서 사고방식이 바뀌면서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막 저출산 문제라고 막 얘기해도 내년에 아마 또 떨어질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마 5점대로 떨어지고 그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올라갈 거예요. 그 긴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을 갖다 압축시켜서 빨리 가져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포용적인 고용, 복지, 양성평등 이런 문제 늘 말씀드리지만 여성들이 같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줘야 애를 놓지 않겠어요? 네. 그게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보육 문제는 누가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된다.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한마디 저 보태도 됩니까? 하도 정부를 까는 것 같아서. 네. 아니 우리 사회가 그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정부에 계신 분들 정책을 하시면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제도들을 만들기도 하셨어요. 남성 육아휴직 제도도 있고 시행하는 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왜 수행이 안 되느냐.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반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유도하고 권장하고 이 정도 수준에 끝나거든요. 그럼 이거 강제적으로 의무화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이전에 기업들이 사실은 이게 전부 다 기업에서 협력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예, 예. 기업의 입장에서 그 제도의 취지를 공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같이 뛰어들어서 함께 뭐 공동육아 휴직 제도도 만들어주고 남성의 휴직도 가능하게 해주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도 안 일어나거나 방지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이렇게 협력해주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잘못하면 저희가 정부 못한다고만 자꾸 야단을 쳐서 정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을 그렇죠, 내놨죠. 그렇죠. 네, 내놨는데 이 가족 정책 자체가 단시간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장기간을 거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이 정책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네. 걸 갖다 말씀드립니다. 네. 네. 우리가 뭐 사실 앞서서 유럽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옆나라 일본만 봐도 사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잃어버린 30년이니 경제 위기니 거기다가 초고령화 사회니 상당히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보니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본과 다른 점은 뭐였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경우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근데 한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불만족스럽다.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 네. 결혼에 대한 기대치, 그다음에 출산에 대한 기대치, 그다음에 내 삶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높게 설정되어 있음이 옳고 그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은 너무 거기서부터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가가지 못할 거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둘 다 어두운 사회인데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불만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불만은 큰 기대 수준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저출산도 문제긴 문제지만 지금 국내 고령화율마저 세계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고령률 굉장히 빠르죠. 지금 이제 통계에 의하면 2066년만 돼도 생산 가능 인구하고 노령 인구하고 같아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될 게 노령 인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소년도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렇다면 결국은 생산 가능,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생산 가능 인구가 과연 노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를 갖다 부양할 수 있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이런 관점도 좀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 가능 인구를 15세에서 64세로 정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60세, 4세를 넘어 65세인 인구도 보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해요. 취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네. 60대는 뭐 아니죠. 예, 인생 네. 시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하나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다면은 외부로부터의 사람을 들어오는 것, 이민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마구 잡으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민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 이민청이 설립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민 정책의 가장 두 기둥이 뭐냐면 하나는 유입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관련돼서 얼마나 유입하느냐의 첫째 문제가 있고 이 유입된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요? 네. 물론 이제 그걸 갖다 잘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계까지 삼위일체가 되면은 이민 정책이 잘 성립이 되겠죠. 네. 이민 정책으로 뭐 사람 수는 늘어난다고 해도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뭐 기초연금이나 노인연금이나 아무로 이제 뭐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텐데 과연 2배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로 이런 노인들을 다 부담할 수 있을까, 커버할 수 있을까? 이 경제적인 고민과 문제도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커버하지 못하니까 수치로는 이제 68년 정도 되면 1대1이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꼭 여기에 맞춰서 이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생산 가능 인구를 갖다 새로 조절하고 그다음에 새로 비경제 활동 인구도 끌어내고 거기다가 안 된다면 민자까지 끌어온다면은 이것 자체가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네. 얘기를 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은 아까 우리 저기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긴 호흡을 갖고 봐야 돼요. 당장에 뭔가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구 정책이나 이민 정책은 긴 호흡을 갖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그 효과를 앞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렇게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과 문제점들 짚어봤는데요. 그 해법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해보신 부분을 최종 정리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 저출산 현상을 좀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줄어드는 속도를 막고 최대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줄어드는 인구를 인정하고 최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그걸 대비하는 쪽을 꼭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학교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지금 인구하고 안 얽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정책은 정치와 정권과는 좀 분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권에 따라서 인구의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바뀌거나 흔들림이 생기면 상당히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지 또 어떤 정치를 하시든지 간에 인구 정책은 고유의 영역으로 좀 남겨두시면서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좀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 정책을 구상을 하실 때 좀 차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장기와 단기의 전략과 전술을 동시에 세워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과 부부의 이야기와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투 트랙으로 동시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신중하긴 해야겠으나 실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놓친 이 1년이 향후에 저희가 5년, 10년 동안 고쳐야 되는 혹은 방향을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기업에서 요즘 ESG도 많이 강조하고 기업도 좀 인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가만히 보면 기업에서 일하시는 생산자도 인구고 기업에서 나온 물품과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인구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인구와는 무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인구 정책과 또 인구 성장 혹은 감소에 조금 사회적인 힘을 보태셔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정부와 기업으로 나눠서 얘기하자면은 정부는 이제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기는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정책은 이제 그냥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단을 좀 내리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저출산 문제를 좀 공론화시켜라. 특히 미디어를 통해서 공론화시키고 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노력하도록 이제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갖다가 일일이 다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은 함께 우리가 먼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아마 기업자 여러분도 같이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갖고 가고자 한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저출산 문제에서 모두 함께 노력하고 멀리 내다보고
또 노력하도록 합시다. 네, 경제 읽어주는 세상의 창, 매경의 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